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버지랑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 평범해 보이는 여정이 사실은 우리 인간은 과연 이기적인 존재일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열심히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걸 보더니 혀를 찍찍 차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당나귀를 놔두고 왜 저렇게 힘들게 걸어간담? 그 말을 듣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아버지는 앞에서 당나귀를 끌었죠. 그랬더니 이번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찌찌찌, 아버지는 저렇게 고생하는데 아들이라는 녀석은 편하게 앉아서 가네. 아, 이것도 아닌가? 그럼 반대로 해볼까? 이번엔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당나귀를 끌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어휴, 저 아버지는 인정도 없지? 어떻게 저 어린 아들을 걷게 할 수가 있어?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바엔 그냥 둘 다 타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겠죠? 웬걸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당나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저 조그만 당나귀가 너무 불쌍하잖아. 저렇게 둘이나 태우다니 너무 잔인해. 결국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려던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당나귀를 짊어지고 갑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당나귀와 딜레마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걸까요? 이 질문은 결국 인간의 본성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내 이익만 챙기는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도록 설계된 존재일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기적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인간이라는 아주 오래된 관념에 한번 도전해 볼 겁니다. 전통 경제학에서는요, 인간을 오직 자기 이익만을 좇는 합리적인 존재, 경제적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행동경제학은 좀 다르게 봅니다. 인간은 타인의 이익도 고려하고 또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회적 인간이라는 거죠. 과연 둘 중에 어느 쪽이 우리의 진짜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선호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내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우리에게 내재된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상호성이나 협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상호성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은 긍정적 상호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누가 이기적으로 굴면 어떻게든 응징하고 싶은 부정적 상호성입니다. 마치 사랑과 분노처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협력의 규칙.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첫 번째 증거, 바로 협력하려는 본능을 아주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명의 공범이 잡혀서 서로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예요. 침묵하거나 자백하거나. 만약 둘 다 끝까지 입을 닫고 의리를 지키면 둘 다 1년만 살고 나와요. 이게 최선이죠. 하지만 한 면이 배신하고 자백하면 배신자는 바로 풀려나고 의리를 지킨 사람은 8년형을 받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만약 둘 다 서로를 배신하고 자백하면 둘 다 5년형을 삽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죄수 중 한 명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침묵일까요? 아니면 자백일까요? 사실 머리를 차갑게 굴려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요, 정답은 무조건 자백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자백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둘 다 서로를 배신하고 같이 5년형을 사는 게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실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협력을 훨씬 많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배신의 유혹을 이겨내고 협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협력하면 확실한 보상을 주거나 만약 배신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죠.
아예 계약에 제3자를 끌어들여서 감시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청난 위약금을 걸어서 배신할 다리를 아예 불태워버리거나 공동의 비전 같은 걸로 끈끈하게 뭉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공정함의 가격입니다. 이번에는 협력의 반대편에 있는 얼굴, 즉 불공정한 행동을 보면 참지 못하고 응징하려는 우리의 성향을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과 다른 한 사람에게 10,000원을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나눌지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상대방이 거절하면 두 사람 모두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경제적 인간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안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1원만 주고 자기가 9,999원을 가지려고 하겠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0원보다는 1원이라도 받는 게 이득이니까 당연히 수락해야 하고요. 근데 실제 실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몫이 30%도 안 되는 불공정한 제안을 받으면 에이, 더러워서 안 받는다 하면서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불공정함을 응징하기 위해서라면 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는 우리 능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죠.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그저 통계일 뿐이다. 비극의 규모가 너무 커져버리면 우리는 그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좀 섬뜩한 말이죠.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는 결코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을 보았기에 나는 행동했다. 이건 정말 깊은 통찰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거대한 숫자 덩어리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구체적인 고통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한 수, 이기심과 이타심, 그 경계에서 과연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지 한 도박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도박판에서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에게 목숨을 건 체스 대결을 제안해요. 조건이 아주 끔찍합니다. 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몇 시간 동안 정말 피말리는 승부가 이어졌고 마침내 남자는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됩니다. 이제 딱 한수만 두면 이기는 상황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스승의 얼굴을 딱 봤는데 스승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남자의 마음속에서 강한 연민이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일부러 엉뚱한 수를 둬서 져버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승의 칼날을 기다리죠.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상대방의 목숨을 살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스승은 칼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됐다. 이제야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구나. 진짜 시험은 체스를 이기는 게 아니었던 거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과연 타인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지 그걸 시험했던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고 배우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우리 본성 깊은 곳에 새겨진 진짜 승리의 전략은 나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한 수는 과연 무엇인가요?